바스락바스락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큰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어요. 제가 쓰던 이불이었죠. 은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가신 줄 알았어요.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이불은 왜 버려? 내가 방금까지 잘 쓰던 이불인데. 며느리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이 이불 이미 오래 써서 어차피 버리려고 했어요. 방금까지 제가 쓰던 이불을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버린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더러운 병균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방귀 한 번 꼈을 때 방향제를 엄청 뿌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를 더럽다고 했었죠. 저는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넣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빼앗았어요. 어머님, 그거 며느리가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봉투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쓰던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죠. 수저, 그릇, 물컵, 이불, 심지어 화장실에서 쓰던 샴푸까지요. 제 손이 닿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정순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매일 하고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하면서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수리 기사님이 오셔서 확인해 보시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겨울에 보일러 없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 동훈의 집에 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기로 했어요. 사실 며느리 은주 때문에 좀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성격이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눈치도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 없이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우야, 엄마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하는 동안 너희 집에서 일주일만 지내도 될까? 아들은 당연하다며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은주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짐을 싸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최대한 짐을 적게 가져가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서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간단히 챙겨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죠.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며칠만 신세 질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대답 대신 그냥 돌아섰어요. 현관에서부터 이미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아들이 제 짐을 들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왠지 모르게 냉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들은 착하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불편한 거 없다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이미 불편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요. 저녁 시간이 되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라도 도와주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은주야, 내가 뭐 좀 도와줄까?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말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저는 괜히 나섰다 싶어서 거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가 쫑긋했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뭔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분명 저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동우야, 오늘 회사에서 힘들지 않았어? 아들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며느리 쪽을 힐끔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앞에 놓인 그릇들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도자기 재질의 예쁜 무늬가 그려진 그릇이었죠.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그릇을 보니 옆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다이소 가격표더라고요. 3,000원짜리 그릇이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왜 저한테만 다른 그릇을 주는 걸까요? 물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고급 유리컵에 물을 마시는데 저는 플라스틱 컵이었어요. 그것도 2,000원짜리 다이소 컵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릇이 부족해서 급하게 산 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왠지 모르게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만 말을 걸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할까 봐서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또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 그냥 방에 들어가 쉬세요. 말은 저를 위하는 척을 하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해 놓은 이불을 펼쳐봤는데 너무 얇은 거예요. 지금이 한겨울인데 이렇게 얇은 이불로 어떻게 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두꺼운 이불이 있나 싶어서 옷장을 열어봤지만 다른 이불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방이 따뜻하긴 했지만 이불이 너무 얇아서 계속 추웠어요. 몸을 웅크리고 누웠지만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떨면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거겠지. 다이소 그릇에 플라스틱 컵, 그리고 이 얇은 이불까지. 모두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불편해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원래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야겠다고요. 일주일을 채우지 말고 보일러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일부터 어떻게 지내야 할까?
최대한 눈치 보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가 빨리 나가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세수를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나와 보니 며느리가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주야, 좋은 아침이야. 내가 뭐 도와줄까?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말투가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모습을 지켜봤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또다시 그 다이소 그릇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어제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똑같더라고요. 며느리와 아들은 고급스러운 도자기 그릇에 밥을 먹는데 저만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이었습니다. 물컵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원짜리 다이소 플라스틱 컵. 스티커를 떼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줬더라고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걸까요? 혹시 제가 그릇을 깨뜨릴까봐 걱정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저를 차별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입맛이 없었어요. 음식 맛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만 반찬을 챙겨주고 저는 그냥 혼자 먹는 사람처럼 내버려뒀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보일러 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정순자인데요. 보일러 수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업체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며칠 더 걸릴 것 같다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을 더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집에는 보일러가 없어서 지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날 낮, 며느리가 세탁기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제 옷도 함께 빨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주야, 내 옷도 좀 같이 빨아줄 수 있을까?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손빨래로 하시면 안 돼요. 세탁기 돌릴 게 많아서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옷이랑 아들 옷은 세탁기로 빨면서 제 옷만 손빨래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제 옷을 손으로 빨았어요. 빨래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빨래를 다 하고 나서 베란다에 널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막더라고요. 어머님, 거기는 저희 옷 거는 곳이에요. 어머님 옷은 방 안에 걸어두세요. 방 안에 빨래를 걸어두라니요. 환기도 안 되는 방인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방 안에 빨래를 널었어요. 오후가 되어 아들이 퇴근했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동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곧바로 며느리 쪽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분명 저에 대한 불평이었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다이소 그릇이 제 앞에 놓였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는 거요.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부터는 식사 시간 좀 맞춰주세요. 제가 아침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불편해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게 불편하다고요. 저는 그저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폐를 덜 끼치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알았어. 조심할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서 또 그 얇은 이불을 펼쳤어요. 어젯밤에 너무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불을 만져보니 정말 얇더라고요. 겨울용 이불이 아니라 여름용 이불 같았습니다. 혹시 두꺼운 이불을 달라고 해볼까 생각했지만 며느리 반응이 뻔해서 포기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역시나 추웠어요. 몸을 웅크리고 떨면서 누워 있었죠. 난방은 켜져 있지만 이불이 너무 얇아서 계속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떨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분명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저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저 며칠만 신세를 지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억울했어요. 다시 핸드폰을 꺼내서 보일러 업체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좀 더 빨리 수리할 수 없냐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계속 확인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도 추위에 떨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을 온몸에 꽁꽁 감았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떨면서 생각했죠.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지내야 하나.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나.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며느리의 패턴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며느리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방에만 있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있고 거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코가 간질간질하더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취. 재채기를 하는 순간 실수로 방귀가 나와버렸어요. 뿡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행히 거실에 저 혼자였으니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방문이 열리더니 은주가 나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방귀 뀌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재채기하다가 실수로 나온 건데 며느리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아, 미안해. 재채기하다가 실수로.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조심해 주세요. 저 이런 거 진짜 예민해요. 좀 불쾌하네요. 불쾌하다고요. 재채기하다가 실수로 나온 건데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실수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째려보기만 했어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갑자기 칙칙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방향제를 뿌리고 있었어요. 제가 앉아있던 소파 쪽으로 칙칙칙 계속해서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정말 더럽다. 더러워. 며느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럽다고요? 저를 더럽다고 한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앉아 있던 곳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서 더럽다는 말까지 하다니요.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방향제를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칙칙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뿌리는 건지 향기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한참 후에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재채기 하다가 실수로 나온 건데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나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지만 현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총알같이 아들한테 달려가더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거실에서 방귀 계속 꼈어. 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어머님은 아들 집에 와서 눈치도 안 보시나 봐. 눈치 있으면 얼른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방귀를 계속 꼈다고요. 저는 단 한 번 실수로 끼었을 뿐인데 며느리는 계속 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그럼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들이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동우야, 왔냐? 오늘 힘들지 않았어? 아들이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괜찮았어요. 저는 인사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아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다시 보일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일러 수리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업체 직원분이 말했어요. 부품이 내일 들어온다고, 모레면 수리가 끝날 것 같다고요. 정말요? 그럼 모레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직원분이 확답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모레면 이곳을 떠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이틀만 더 참으면 됩니다. 이틀만 더 견디면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날 밤도 얇은 이불을 덮고 떨면서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곧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거든요. 방향제 냄새가 아직도 거실에서 풍겼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향기가 진동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는 게 불편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늦게 일어나니 또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머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일찍 일어나셔서 기다리고 계셔야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늦게 일어나서.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또 그 다이소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것조차 싫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보일러 수리 언제 끝나요? 언제쯤 나가실 수 있어요? 대놓고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일 수리 끝난다고 했어. 내일 나갈게. 며느리가 그제야 좀 밝아진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니요. 제가 나가는 게 그렇게 다행인가요?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면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요. 텔레비전도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며느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배가 고팠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또 눈치 받을까 봐서요. 오후가 되어서야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 안 드세요? 이미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가서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에는 라면 한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식사를 마친 것 같았어요. 라면 끓여놨어요. 드세요.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수 있어. 내일이면 드디어 자유야. 그날도 오후 내내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더라고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서 인사했어요. 동우야, 왔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일 집 가신다면서요. 보일러는 다 고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일 아침에 갈게. 아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지 그래요. 하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쏘아붙였어요. 어머님도 집이 편하실 거야. 빨리 가셔야지.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눈치를 줬지만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내일 떠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번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차별적인 대우, 모욕적인 말들. 모든 게 기억에 남았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자유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이불에서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그 얇은 이불을 덮고 잤어요. 추웠지만 내일이면 끝이라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오늘 떠날 거니까요.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온 옷들을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도 정리했어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불도 개고 바닥도 쓸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고 했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보리를 보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바스락 무언가를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큰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이불이었어요. 은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가신 줄 알았어요.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이불은 왜 버려? 내가 방금까지 잘 쓰던 이불인데. 며느리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이 이불 이미 오래 써서 어차피 버리려고 했어요. 오래 썼다고요? 이불 상태가 멀쩡했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쓰던 이불을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버린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더러운 병균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방귀 한 번 꼈을 때 방향제를 엄청 뿌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를 더럽다고 했었죠.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불만 버리는 게 아닐까?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은주야, 내가 쓰던 그릇이랑 물컵 어디 있어? 디자인 이뻐서 똑같은 거 사고 싶은데. 보여주면 사진 찍어 갈게. 며느리가 더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똑같은 거 사서 어머님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 찍어가면 되니까 얼른 다시 줘. 며느리가 계속 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넣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빼앗았어요. 어머님, 그거. 며느리가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봉투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쓰던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죠. 수저, 그릇, 물컵, 이불, 심지어 화장실에서 쓰던 샴푸까지요. 제 손이 닿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왜 이걸 버리는 거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또 변명했습니다. 어차피 다 버리려고 했던 물건들이에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한테 버릴 물건 쓰라고 한 거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일주일 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저는 뒤돌아서서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들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어머님, 정말 오해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이 아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빨리 가자. 차가 출발했어요. 아들은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더럽게 봤으면 제가 쓴 물건들을 다 버릴까.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나서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곧바로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갔어요. 전기장판을 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제 이불은 두껍고 포근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차별적인 대우,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본 쓰레기 봉투 속 물건들까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은주한테 얘기 들었어요. 엄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그냥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눈을 감았어요. 따뜻하고 편한 제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보일러도 잘 작동했고 따뜻한 이불에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는 가끔 안부 문자가 왔지만 며느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번 일이 생각나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전화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진짜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은주야, 갑자기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저 카드값 때문에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설명했어요. 갑자기 은행에서 갚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어머님이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요. 은주야, 동우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아? 제가 말하자 며느리가 더 세게 울었어요. 이 사실 알면 저 이혼당해요. 저희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대출 다 끌어서 받았거든요. 지금 매달 이자만 거의 2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남편 몰래 제 카드값 때문에 대출 받았다는 사실 알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는 생각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낸다고요? 그럼 대출이 얼마나 많은 건가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나 새로 하시면서 여윳돈이 없대요. 어머님이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짓들이 떠올랐어요. 다이소 그릇, 플라스틱 컵, 얇은 이불, 손빨래, 방향제, 그리고 쓰레기 봉투까지요. 며느리가 불쌍하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는 저번에 내가 더럽다고 내가 쓰던 거 다 버리더니 내 돈은 안 더럽나 보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건.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쓴 이불, 그릇, 수저, 심지어 샴푸까지 다 버렸잖아. 내가 그렇게 더러웠어. 병균이었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다야. 너는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나중에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며느리한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릎은 지금 꿇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너가 무릎 꿇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 저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나는 너한테 돈 빌려줄 생각 전혀 없어. 동우한테 사실대로 말해. 말 안 하면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바로 다시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이번 주 내로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아들한테 말할 거야.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3일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응, 동우야.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전화 받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제 은주가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대출 받은 것도,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안 쓰이게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사과하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일인데 아들이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동우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제가 말하자 아들이 또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은주가 저번에 실수한 거 정말 미안해요. 은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다고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사실을 말했구나. 이제 아들이 알았으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들의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화도 나지만 아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도 힘들겠죠.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그건 아들이 선택한 삶이에요. 저는 며느리한테 더는 화 안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거리를 뒀고 앞으로도 가까이 지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집에서 지낼 겁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됐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동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말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들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주 놀러와. 아들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휘둘리지 않았고 제 자존심을 지켰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데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며느리와는 거리를 두고 지낼 겁니다. 아들은 만나되 며느리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저와 며느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안을 청소하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은주 일은 이제 괜찮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응, 다 지나간 일이야. 신경 안 써.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제 삶이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아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동우야, 자주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화를 내거나 복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요.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천만 원 대출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그들의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제가 되찾은 자유예요. 며느리 일은 이제 과거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제 방식대로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